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적설도 아니고 협상 중도 아니며 오피셜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강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7번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앞으로 5시즌 동안 이강인은 리야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적백색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은 단순히 한국 선수가 유럽 명문 구단으로 옮겼다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적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처음 원했던 것은 이번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 마테오 알레마니의 오래된 인연, 2023년부터 반복됐던 영입 시도, 파리에서의 화려한 우승과 부족했던 출전 시간, 그리즈만이 떠난 뒤 비어있던 등번호 7번, 그리고 서울과 마드리드에서 동시에 진행된 아틀레티코 역사상 가장 특별한 영입 발표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아틀레티코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강인을 원했는지,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을 어느 위치에서 활용하게 될지 지금까지 확인된 현지와 국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 시간 7월 25일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단이 발표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아틀레티코와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완전 이적에 합의했고, 이강인은 2031년 6월 30일까지 아틀레티코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소개하면서 왼발을 사용하는 재능 있는 미드필더이자 공격형 미드필더와 양쪽 측면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뛰어난 시야와 볼 컨트롤, 패스와 슈팅 능력을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의 마지막에는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7번이다. 단순히 남아있던 번호를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즈만이 오랫동안 등에 달았고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상징했던 번호를 새롭게 합류한 이강인에게 곧바로 맡긴 것입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1군에 입단한 구단 역사상 첫 한국인 선수가 됐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대표되는 라리가의 전통적인 3대 구단 1군에서 뛰게 된 첫 한국인 선수라는 역사도 쓰게 됐습니다. 이번 이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2023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구단 중 하나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2023년 1월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을 포함한 방식으로 이강인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도중 핵심 선수를 내보낼 생각이 없었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마드리드행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마요르카에 남게 됐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그해 여름에도 다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마요르카가 요구한 조건과 아틀레티코의 제안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 사이 파리 생제르맹이 약 2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고, 이강인은 2023년 여름 스페인이 아닌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첫 번째 시도도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영입 명단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1월 이적 시장, 마테오 알레마니가 이끄는 아틀레티코는 다시 한번 이강인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알레마니가 직접 파리에서 움직였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PSG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시즌 도중 선수층을 약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또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선수와 아틀레티코, PSG 세 당사자가 모두 이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침내 세 번째 도전이 성공했습니다. 이번 이적은 몇 주 동안 갑자기 만들어진 거래가 아니라 아틀레티코가 최소 3년 동안 이어온 관심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결과였습니다. 이강인을 아틀레티코로 데려온 핵심 인물은 마테오 알레마니입니다. 현재 아틀레티코의 남자 프로축구 부문을 이끄는 알레마니는 과거 발렌시아의 단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프로 선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이강인이 아직 10대였던 시절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구단 최고의 재능을 다른 팀에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알레마니는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추진했고 첫 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강인의 계약에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될 정도로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1군에서의 상황은 이강인의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하비그라시아 감독 아래에서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이강인은 2021년 발렌시아와 계약을 해지한 뒤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에 합류했습니다. 알레마니 역시 발렌시아를 떠났지만 이강인의 재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레마니가 아틀레티코의 영입을 담당하게 되자 자신이 발렌시아에서 지켜봤던 선수를 다시 한번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으로부터 이강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강인을 마드리드의 또 다른 거대한 구단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강인에게 이번 이적은 새로운 구단으로 향하는 도전인 동시에 자신을 오래전부터 믿었던 축구 행정가와 다시 만나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이적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 몇 주 전부터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레티코와 PSG가 이적료에 합의했고 이강인과의 개인 협상도 끝났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피셜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PSG가 이적 관련 서류를 늦게 전달했다거나 PSG의 대체 선수 영입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 구단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신뢰도가 높은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이적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기보다는 월드컵을 마친 이강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 절차, 대규모 발표 캠페인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공식 발표 시점이 조율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의료 책임자인 호세마리아 비아론 박사는 이강인의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강인이 마드리드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 의료진이 한국으로 와 몸 상태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약 3주 동안 한국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훈련에 합류했을 때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강도 높은 준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피셜이 늦어진 시간 동안 이강인은 휴가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틀레티코 선수로 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영입 발표는 아틀레티코 역사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미디어센터의 제형 전광판에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전광판은 약 3,000제곱미터 규모로 서로 다른 세 방향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급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같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과 마드리드에서 이강인의 영입 발표가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발표를 위해 5편의 영상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이강인이 아직 마드리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강인이 메트로폴리타노와 아틀레티코를 상징하는 장소에 있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구단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미스터 레드가 며칠 동안 한국과 스페인의 시간을 맞추고 전광판과 SNS 공개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서 아틀레티코의 7번이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SNS에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라는 사진을 한 장 올린 것이 아니라 구단이 이강인의 영입을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이 한국 시장에서 가진 영향력과 아틀레티코가 이번 영입에 부여한 상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와 PSG는 이강인의 정확한 이적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금액은 모두 현지 언론이 취재한 추정치입니다. 스페인 AS는 고정 이적료 3,500만 유로에 5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되는 계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총액은 약 4천만 유로, 국내 보도에서는 환율에 따라 약 66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키프와 르파르징 역시 전체 이적 규모를 약 4천만 유로로 추정했습니다. PSG는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약 2,200만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금액이 맞다면 PSG는 3년 동안 이강인을 활용한 뒤 최대 약 1,800만 유로 높은 가격에 판매한 셈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매각이 PSG의 여름 선수단 개편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순위에 대해서는 기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정 이적료만 계산하는지, 옵션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그리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는지, 현재 환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 정확히 몇 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적 중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리 생활을 실패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3시즌 동안 공식전 124경기에 출전해 16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4-25 시즌에는 공식경 49경기에서 7골 6도움을 기록했고 PSG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25-26 시즌 UEFA 슈퍼컵에서는 PSG의 첫 번째 골을 넣어 구단 역사상 첫 슈퍼컵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도 39경기 4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작별 발표에서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그가 파리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는 기회를 기다리는 유망주였고 마요르카에서는 팀의 중심이었으며 PSG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유럽 정상에 올라간 선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PSG의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과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강인은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에게 유용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위치에 확실한 주인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여러 곳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틀레티코 이적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떠나 수준이 낮은 팀으로 향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자신이 경기의 중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적 발표 이후 이강인은 PSG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로 작성한 글에서 큰 꿈을 안고 파리에 처음 왔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스태프와 자신을 가족처럼 맞아준 구단 관계자, 자신을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했거나 자신의 역할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서 PSG와의 시간이 나쁜 기억으로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2번 올랐고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선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스페인 무대로 돌아갑니다. PSG와의 작별은 실패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아니라 파리에서 얻은 경험을 들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아틀레티코 공식 발표문은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와 양쪽 측면에서 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격수 뒤에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쉽게 빼앗기지 않고 상대 수비의 압박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발로 공을 잡은 뒤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거나 공격수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아 공간을 닫았을 때는 개인의 드리블과 킥으로 수비 블록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비가 내려서는 경기에서는 공을 세밀하게 다루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그리즈만은 오랫동안 공격과 미드필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패스를 연결하고 다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팀의 공격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강인이 그리즈만과 완전히 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득점력이나 오프더볼 움직임, 수비 가담 방식까지 현재 이강인이 그리즈만을 그대로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공격의 속도를 조절하고 마지막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즈만이 떠난 뒤 아틀레티코에 부족해진 창의성을 채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등번호 7번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리즈만과 똑같이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틀레티코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즈만의 복제품이 아니라 이강인의 방식으로 공격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프랑스에서 해외로 새롭게 이적하지만 실제로는 적응에 큰 시간이 필요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는 프로 생활 대부분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 라리가의 경기 환경에는 어떤 외국인 이적생보다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축구를 배우고 성장했던 나라로 돌아간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과의 특별한 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에나와의 재회입니다. 바에나와 이강인은 과거 같은 클럽에서 뛴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 각각 비아레알과 발렌시아 유소년 팀 소속으로 만나기도 했고 발렌시아 지역 대표팀인 코무니타트 발렌시아나 U15, U16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 발표 이후 바에나는 친구야 환영한다. 다시 함께 뛰게 돼 기대된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두 사람이 유소년 시절 함께 찍은 사진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인연은 이강인이 알레띠의 라커룸에 적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과 쿠보의 재회도 화제입니다. 이강인과 쿠보는 라리가에 진출한 대표적인 아시아 선수로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동갑내기 유망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일 2시즌에는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기도 했죠. 마요르카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던 두 선수는 이제 라리가 상위권을 다투는 서로 다른 팀의 핵심 선수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7번 이강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두 선수가 이제는 서로를 넘어야 하는 경쟁자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띠가 이강인을 원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스페인 생활에 익숙하거나 여러 선수와 인연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위치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플레이메이커 역할입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받으면 주발인 왼발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하거나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고 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에 맞춰 침투 패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이나 윙백이 바깥쪽으로 올라간다면 이강인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보다 자유롭게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훌리안 알바레즈의 뒤나 옆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입니다. 이강인이 낮은 위치로 내려와 공을 받고 훌리안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다면 이강인의 패스 능력과 훌리안의 움직임이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훌리안을 막기 위해 뒤로 물러서면 이강인에게 중거리 슈팅 공간이 열리고 이강인을 압박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면 훌리안이 활용할 공간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3명의 미드필더 중 공격적인 오른쪽 미드필더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를 지키고 파블로 바리어스가 공을 운반한다면 이강인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수와 측면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을 빼앗겼을 때 빠르게 수비 위치로 돌아오고 상대 풀백의 전진을 따라가며 압박의 타이밍과 간격을 동료들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주전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역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수비적인 축구를 경험했고 PSG에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 여러 포지션과 압박 전술을 수행했습니다. 시메오네의 요구가 낯설 수는 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축구는 아닙니다. 결국 이강인의 출전 시간을 결정할 것은 공격 재능 그 자체보다 그 재능을 유지하면서 시메오네가 요구하는 수비 규율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의 7번은 가벼운 번호가 아닙니다. 디에고 포를란과 주앙 펠릭스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 등 구단 역사에서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이 달았습니다. 특히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시메오네 시대를 상징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의 번호를 새로 합류한 이강인이 곧바로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대가 담겨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도 따라옵니다. 이강인이 몇 경기만 부진해도 그리즈만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고 이적료와 한국 시장에서의 인기 때문에 유니폼을 판매하기 위한 영입이라는 평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도 이강인의 아시아 시장 영향력과 아틀레티코의 한국 투어를 이번 이적의 상업적인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단순한 마케팅 영입이라고 보는 것은 이번 협상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한국 투어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강인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2023년 1월과 여름, 2026년 1월에도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마테오 알레마니와 시메오네 감독 모두 스포츠적인 이유로 이강인의 영입에 동의했고 PSG에 약 4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유니폼 판매만을 위해 이 정도 이적료와 5년 계약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 중 한 명이며 그의 합류는 아틀레티코의 아시아 인지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성은 이적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이강인이 가진 축구적 가치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장점입니다. 이강인이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케팅 영입이라는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합류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팀에서 치르는 첫 프리시즌의 중요한 일정이 한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오는 8월 9일 서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구단의 한국 투어 자체는 이강인의 영입과 별개로 준비됐지만 이강인이 실제로 합류하면서 경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 아틀레티코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강인은 PSG의 선수였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한국 팬들이 언젠가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의 7번을 달고 한국 팬들 앞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단은 한국 방문 전에 유럽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데뷔 경기와 출전 시간은 훈련 합류 이후 몸 상태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강인이 한국에서 개인 훈련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르게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전은 단순한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한국 팬들이 아틀레티코의 이강인을 처음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자 이강인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스페인으로 떠났던 소녀는 발렌시아에서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된 지금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유망주가 아닙니다.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중심으로 성장한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7번으로 라리가에 돌아왔습니다. 아틀레티코는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오랜 시간 자신을 원했던 팀에서 선수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즈만의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즈만의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메오네의 축구에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치열한 주전 경쟁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단순한 후보 선수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5년 계약과 거액의 이적료, 상징적인 등번호 7번, 그리고 서울과 마드리드를 연결한 대규모 영입 발표는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선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강인이 이제는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붉고인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시메오네 감독 아래에서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를 바꾸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어떤 위치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른쪽 측면일까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일까요? 아니면 훌리안 알바레즈와 함께 뛰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생활과 훈련장 및 프리시즌의 새로운 소식들은 알류레띠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re You Ready?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팔레띠 비엔베니도 강인.